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환자분들의 수면 문제를 다뤄온 내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난주 제 진료실에 70일 새박순자 할머니가 오셨는데 첫마디가 "선생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였어요. 15년째 밤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아침까지 뒤척이신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눈만 감으면 온갖 걱정이 폭풍처럼 밀려와서 잠들기는커녕 더 또렷해지는 그런 밤들 말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해요. 다만 잠드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박순자 할머니도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그럼 안 됩니다. 밤에 잠 못 자면 낮에 어떻게 살아요?" 실제로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치매 위험 증가, 심혈관 질환까지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 지 단 2주 만에 "선생님, 어젯밤에 새벽 6시까지 푹 잤어요. 라고 기뻐하며 오시더라고요. 어떤 비법이었을까요? 약도 쓰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는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경험한 생생한 변화 사례들이에요. 잠 못 드는 밤이 지긋지긋하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의 수면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밤에 자주 깨시나요?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시나요? 낮에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만약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몸의 수면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예요. 젊을 때는 해가 지면 뇌에서 멜라토닌을 펑펑 쏟아냈는데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도 안 나와요. 마치 자동차 연료가 떨어져 가는 것처럼요. 게다가 우리의 잠은 점점 얕아집니다. 젊을 때는 깊은 잠이 전체 수면의 20%였는데 나이가 들면 5%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는 거죠. 이웃집 고양이 발소리에도 눈이 번쩍 뜨시는 분들 이해되시죠? 또 하나 중요한 게 활동량 감소예요. 젊을 때는 하루 종일 바삐 돌아다녔는데 은퇴 후에는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늘어나죠. 그러면 몸은 오늘 별로 안 피곤하네 라고 착각해버려요. 마치 연료를 다 쓰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장에 서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나거든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 70대에도 아기처럼 잠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핵심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마치 고장난 시계를 수리하는 것처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 첫 번째 비밀이 바로 근력과 수면의 놀라운 관계랍니다. 여러분, 혹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이쿠 소리가 나오시나요? 계단 오르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으시나요? 이게 바로 수면 문제의 핵심 단서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피로도가 떨어져서 잠이 안 오거든요. 자, 이제 근력과 수면의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혹시 나이 들어서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께 정말 놀라운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4세의 이정호 할아버지가 작년에 오셨어요. "선생님, 저 정말 잠이 안 와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야 겨우 잠들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만 보셨대요. 몸을 거의 안 쓰시는 거죠. 제가 이 할아버지께 딱 두 가지 운동만 시켜드렸어요. 의자 스쿼트와 까치발 들기. 할아버지, 이거 하루에 각각 10번씩만 해보세요 라고 했죠. 처음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일주일 후에 깜짝 놀라셨어요. 의자 스쿼트는 정말 간단해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천천히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팔에 힘을 빌리지 말고 순전히 다리 힘으로만 일어서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5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까치발 들기는 더욱 쉬워요. 벽이나 테이블을 살짝 짚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5초간 버티는 거죠. 이 운동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왜 이런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될까요? 근육을 쓰면 우리 몸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 아데노신이 뇌에 몸이 피곤하니까 잠자야 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마치 자동차가 연료를 다 쓰고 나서 이제 주차해야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또한 근력 운동은 깊은 잠을 늘려줍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는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깊은 잠을 30% 더 많이 주무세요. 깊은 잠이 늘어나면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도 확실히 달라져요. 이정호 할아버지는 이 간단한 운동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셨어요. 그 결과 밤에 깨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잠드는 시간도 1시간에서 15분으로 단축됐답니다. 선생님, 이런 간단한 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우리 목 뒤에 숨어 있는 마법의 스위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목 뒤에는 잠의 스위치가 숨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풍지혈이라는 지점인데 귀 뒤쪽 움푹 파인 곳이에요. 이곳을 제대로 자극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9세 최영희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런데 수면제를 먹으면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거워서 고민이 많으셨죠. 선생님, 약 없이 잘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라고 간절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최영희 할머니께 폼롤러를 이용한 풍지혈 지압법을 알려드렸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폼롤러를 목 뒤에 대고 귀 뒤쪽 움푹 파인 부분을 10초 동안 부드럽게 눌러주는 거예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살짝 아픈 정도의 강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 풍지혈을 자극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세로토닌은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할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게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잠을 유도하거든요. 마치 낮에 햇볕을 충전해뒀다가 밤에 전등을 켜는 것처럼요. 더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면 풍지혈 주변에는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요. 이 부분을 자극하면 뇌혈류가 개선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휴식 모드로 바꿔주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걸로 정말 잠이 올까요? 하시면서도 워낙 간절하시니까 매일 밤 자기 전에 해보셨대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평소보다 일찍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에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폼롤러로 목을 누르고 나면 눈꺼풀이 무거워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최영희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수면제 끊은 지 2주일 됐는데도 밤 11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 깨어요.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요. 정말 기적 같은 변화였죠. 폼롤러가 없으시면 테니스 공이나 마사지 볼을 사용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같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습관의 동물이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극을 받으면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낮에 무엇을 하느냐예요. 아무리 밤에 좋은 자극을 줘도 낮에 잘못하면 소용없거든요. 특히 아침 햇볕과 우리 몸의 생체 시계 관계는 정말 놀라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햇볕을 쬐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잠의 열쇠거든요. 우리 뇌 속에는 송과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어요. 콩알만한 크기인데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시계 역할을 해요. 아침에 밝은 빛을 받으면 이제 낮이구나. 세로토닌을 만들어야지. 라고 신호를 보내죠.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잠을 유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신다는 거예요. 형광등 불빛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햇볕은 형광등보다 100배나 밝거든요. 마치 손전등으로 축구장을 밝히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권하는 게 아침 산책이에요. 기상 후 1시간 내에 밖으로 나가서 최소 10분은 햇볕을 쬐라고 해요. 걷기 운동까지 함께하면 금상첨화죠.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혹시 날씨가 좋지 않거나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시다면 실내에서도 방법이 있어요. 마트 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요즘 대형마트들은 정말 넓잖아요. 한 바퀴 돌면 충분한 운동이 돼요. 장 보러 온 게 아니라 건강 사러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정말 예민해서 하루만 늦게 일어나도 며칠 동안 영향을 받거든요. 마치 시차 적응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사람들이 불규칙하게 자는 사람들보다 깊은 잠을 40%더 많이 잔다고 해요. 또한 아침 햇볕을 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멜라토닌 분비가 2시간 빨라진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낮잠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낮잠 자면 밤에 잠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반만 맞아요.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도와줘요. 마치 핸드폰 배터리를 중간에 충전해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오후 3시 이후에 자거나 30분 이상 자면 문제가 생겨요. 깊은 잠에 빠져서 깨기 어려워지고 밤에 잠들기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낮잠은 짧고 이른 시간에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낮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도 저녁에 잘못 먹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저녁 식단은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랍니다. 선생님, 밤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배가 너무 불러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도대체 저녁에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저녁 식사의 황금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서너 시간 전이에요. 너무 일찍 먹으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마치 골디락스와 곰 3마리 이야기처럼 딱 적당한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꼭 추천하는 게 바로 상추쌈이에요.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해요. 로마 시대부터 사람들이 상추를 먹고 잠을 잤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상추쌈에 쌀밥 한 수저 정도만 넣어서 드세요. 탄수화물이 뇌에서 세로토닌 합성을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바나나도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되거든요. 게다가 마그네슘과 칼륨도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바나나는 그냥 과일이 아니라 천연 수면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기 전에 따뜻한 꿀물 한 잔도 도움이 됩니다.
꿀의 과당이 뇌에서 오렉신이라는 각성 물질의 분비를 억제해요. 오렉신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단, 꿀 한 티스푼 정도만 넣으세요. 너무 달게 드시면 오히려 혈당 때문에 잠이 깰 수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알코올이에요. 술 한잔하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몇 시간 후에 각성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새벽에 자꾸 깨는 거예요. 카페인도 주의하셔야 해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초콜릿을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6시간이거든요. 오후 2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8시에도 절반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소화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기 어려워져요. 마치 엔진을 끄려는데 연료를 계속 넣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15분 정도만 천천히 걸으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돼요.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금물이에요. 몸이 흥분 상태가 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지거든요. 음식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디지털 디톡스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시는데 이게 수면에 정말 치명적이에요. 선생님, 잠자리에서 핸드폰 보는 게 그렇게 나쁜가요?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에요. 네, 정말 나쁩니다.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잠의 도둑이에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빛, 즉 블루라이트가 문제예요. 이 파란 빛이 우리 뇌를 속여서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1시간 사용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30%나 줄어든다고 해요. 게다가 스마트폰 콘텐츠는 우리 뇌를 자극해요. 뉴스든 동영상이든 계속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니까 뇌가 흥분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마치 자려고 누웠는데 옆에서 누군가 계속 말을 거는 것과 같아요. 그럼 대신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건 바로 종이책 읽기예요. 특히 역사책이나 에세이 같은 잔잔한 내용의 책이 좋아요. 종이책은 파란 빛을 내지 않고 내용도 스마트폰처럼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잠자리에서 책을 읽는 그룹과 스마트폰을 보는 그룹을 비교했어요. 책을 읽은 그룹은 평균 18분 만에 잠들었는데 스마트폰을 본 그룹은 45분이 걸렸어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죠. 책을 읽을 때는 조명도 중요해요. 너무 밝지 않은 따뜻한 색의 스탠드를 사용하세요. 백색 형광등은 파란빛 성분이 많아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 요즘 나오는 독서등 중에 웜라이트 기능이 있는 제품들을 추천드려요. 그런데 책을 읽다가도 걱정이 떠오르시나요? 내일 병원 갈 시간에 늦으면 어떡하지?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면서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걱정 노트 쓰기예요. 자기 전에 작은 공책에 오늘 걱정되는 일들을 다 적어보세요. 내일 오전 10시 병원 예약, 둘째 며느리한테 안부 전화하기 이런 식으로요.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뇌는 미완성된 일들을 계속 기억하려고 해요. 이를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데 마치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으면 계속 신경 쓰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종이에 적어두면 뇌가 이제 기억 안 해도 되겠네라고 안심하게 돼요. 걱정 노트를 쓸 때는 단순히 걱정만 적지 마시고 해결 방법도 함께 적어보세요. 병원 늦을까봐 걱정일 땐 알람을 2개 맞춰두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뇌가 문제도 있고 해결책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서 더 편안해져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좋은 게 바로 감사일기예요. 걱정을 다 적고 나서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손자가 안부 전화를 했다. 밥이 맛있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라도 좋아요.
감사한 마음은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지금까지는 주로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감각을 이용한 수면법을 알아볼까요? 특히 후각을 활용한 방법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한 수면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방법들을 모두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진 밤을 경험하실 거예요. 먼저 후각을 이용한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라벤더 향기는 정말 마법 같은 효과가 있어요. 라벤더에 들어있는 리날룰이라는 성분이 뇌의 변연계에 직접 작용해서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마치 뇌에 이제 쉬어도 된다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 한두 방울을 베개에 떨어뜨리시거나 디퓨저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단, 너무 진한 향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은은하게 퍼지는 정도로 조절하세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작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체질에 따른 수면법이에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수면법도 달라야 해요.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과 몸이 차가우신 분들이 같은 방법을 쓰면 안 되거든요.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소에 얼굴이 쉽게 빨갛게 되고 찬물을 좋아하고 여름을 힘들어 하신다면 열 체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자기 전에 시원한 족욕을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몸의 열이 발끝으로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체온이 내려가요. 족욕 후에는 정말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으로 잠들 수 있어요. 반대로 몸이 차가운 체질이신 분들은 어떨까요? 손발이 항상 차갑고 따뜻한 걸 좋아하고 겨울을 특히 힘들어 하신다면 한 체질이에요. 이런 분들은 따뜻한 족욕이 좋아요. 조금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온몸이 따뜻해져요. 마치 온돌에 누운 것처럼 포근한 느낌으로 잠들 수 있어요. 족욕할 때는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피로해질 수 있거든요. 족욕 후에는 수건으로 발을 잘 닦고 양말을 신어서 체온을 유지하세요. 소리 환경도 정말 중요해요. 텔레비전 소리 대신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파도 소리, 빗소리, 새소리 같은 것들이요. 이런 소리들은 백색 소음 효과가 있어서 뇌를 진정시켜줘요. 파도 소리는 특히 뇌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요즘은 유튜브나 앱에서 이런 자연 소리들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은 꺼두시고 소리만 들으세요. 타이머 기능을 사용해서 1시간 정도 후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하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 모든 방법을 2주 정도 실천해 봤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으시다면 꼭 병원에 오세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 후군 같은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가족들이 코골이가 너무 심하다, 잠깐 숨이 멈춘다고 한다면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실제 환자분들이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좋은 잠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수면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단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